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시간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총 3개의 사건을 이정표로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트 칙령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총 6번의 영상을 통해서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군소 국가가 난립하던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무슬림을 축출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불리는 두 절대 왕정 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종교개혁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1517년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바로 이 시대에 교회사를 살펴보기 전에, 종교개혁의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들은 당연히 세계사인 교회사 컨셉이잖아요. 당시 세계사를 모르고 그냥 작은 좁은 스펙트럼으로 종교개혁의 상황만 논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종교개혁 시대에 5인방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카를 5세라고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요 합스부르크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발로아 왕조의 프랑스와 1세, 그리고 그 당시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서 교황이 되었던 레오 10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기치를 올릴 때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당시 최대 전성기로 달려갔던 슐레이만 대제,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국의 절대 왕정 시대를 열었던 튜더 왕조의 그 헨리 8세입니다. 이렇게 총 5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본 이후에 루터, 그리고 쯔빙글리, 칼빈, 그리고 존 낙스로 이어지는 종교개혁 교회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5명의 인물, 이 얼굴 면면, 초상화 면면 한번 살펴보시죠. 맨 왼쪽부터 카를 5세, 그리고 프랑스와 1세, 그리고 레오 10세, 그리고 슐레이만 대제, 헨리 8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 카를 5세로 대표되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신성 로마 제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합스부르크 제국의 흥망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슬기로운 결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데요. 자,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13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이 오스트리아를 거점으로 이 중부 유럽의 패권을 잡은 가문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재위를 대대로 세습하면서 근대 유럽에 몇 개 안 되는 이 황제 가문으로서 이 최고의 권위와 영예를 누렸죠. 자, 근대에는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서 1차 세계대전에 동맹국으로 참전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패전국이 되면서 그 제국이 산산조각 나게 된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날까지 유럽인의 향수를 자극하는 선망의 명문가가 바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인데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이불에 오줌을 싸면 이제 은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지도를 그렸다, 이런 표현을 하죠. 마치 그것처럼 이 중세 유럽에서는요, 진짜로 침실, 즉 이불 밑에서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만 잘하면 나라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중세 유럽 군주에게는요, 전쟁만큼 중요했던 게 결혼이었고, 그 결혼 이후에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은요, 이 귀족 가문 간, 또 군주 간 동맹과 또 재산 상속의 주요한 수단이었는데, 그래서 자녀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후계가 든든하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세 유럽은 한마디로 기독교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요 일부 일처제의 엄격한 교리로 인해서 중혼, 이혼 이런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자녀 숫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유독 이 슬기로운 결혼 생활로 나중에 16세기, 바로 종교개혁 시대거든요. 16세기, 요 카를 5세 때에 세계 최대 영토를 자랑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제국, 그러면 대영 제국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때이고요. 이미 16세기 카를 5세 당시 요 합스부르크 제국 때 이미 최초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출현했다. 그 당시 영토가 이랬는데요. 자, 스페인 영토의 대부분, 그리고 오늘날 이탈리아, 그리고 중부 유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대륙까지 다 포함하는 엄청난 대제국의 군주가 바로 이 카를 5세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결혼 재테크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 가문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경구가 있는데 라틴어 시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게 두어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 합스부르크 제국, 카를 5세로 대표되는 종교개혁 시대 5인방 그를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합스부르크 제국의 흥망을 좀 추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스위스는요, 지금은 영세 중립국을 표방하는 독립국가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거대한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한 그야말로 존재감 전혀 없는 제후국에 불과했다. 이 독립의 구심점 없이 몇몇의 유력 가문이 세력을 옹기종기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10세기까지 오늘날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언저리에 운거하던 그야말로 시골 귀족 가문이었죠. 완전 듣보잡이었습니다. 이때는 뭐 합스부르크가 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020년경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라트보트 백작이 오늘날 스위스의 아르가우 주의 이 하비히츠부르크의 성을 쌓아요. 자, 이때부터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시작하는데 가문의 이름, 이 합스부르크 요것도 독일어 스위스 말로 이 하비히츠부르크 요 성 이름에서 오늘날 영어식 이름인 합스부르크 요게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제 스위스에 가시면 요 하비히츠부르크 성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스위스 아르가우 지방의 촌구석을 벗어나서 유럽의 패자로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황제가 없는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없는 대공위 시대의 혼란기, 바로 1254년에서 73년까지 20년 가까이 이어지죠. 자, 1254년 이 호헨슈타우펜 왕조의 가계가 끊깁니다.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봤죠. 바로 프리드리 2세로 대표되는 정말 신성 로마 제국 최고 에이스였던 아마 그 황제가 죽고 그 아들 콜라트 4세마다 죽으면서 왕조가 끊겨요. 그리고 나서 20년간 이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가 없는 엄청난 혼란기, 내전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급기야 교황은요, 제발 누구든 황제가 되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당시 독일은 거의 내전 상태였고요. 교황은요, 자신들을 호위해줄 후견인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당시 프랑스는 교황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결국 한 세대 지나고 나서 이 교황청 자체가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지는 소위 말하는 아비뇽 유수 시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바로 그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다. 이 교황에게는요, 프랑스 왕에게 맞서서 자신을 좀 지켜줄 독일 군대가 필요한데 독일이 이렇게 내전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는요, 독일의 선제후 7명, 그러니까 황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7명의 제후들에게 속히 선거를 해서 교황을 빨리 선출하라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제후들이 국왕을 선출하지 못하면 자신이 직접 지명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자, 그런 가운데 선제후, 바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7명의 제후들, 이들은요, 이 교회 선제후 3명과 이 세속 선제후 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 선제후 3명은요, 마인츠, 트리어, 쾰른 대주교
명에다가 세속 선제후 4명은 당시 라인 궁정백,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백작, 작센 공작, 그리고 보헤미아 왕이었죠. 이 선제후들의 입장은 뭐였는가? 자, 내가 황제하는 건 싫어. 하지만 남이 하는 건 더 싫어. 그런 입장이었어요. 남이 하는 게 왜 싫을까? 내가 하는 건 왜 싫을까? 누구나 황제하려고 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 신성 로마제의 황제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전제 군주,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얼굴마다 바지 사장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는 건 귀찮고 남이 하는 건 괜히 이제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타협책으로 이 선제후들은 별 볼 일 없는 가문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그냥 바지 사장 얼굴마담으로 앉히자,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그런 가운데 포착된 게 누구였는가? 이 스위스 촌구석에서 존재감, 그야말로 제로인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당시 루돌프 백작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20년의 대공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1273년 루돌프는 루돌프 1세란 이름으로 아헨에서 대관식을 하게 되죠. 자, 그는 하루아침에 아르가우주 백작에서 독일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선제후들의 판단 미스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결코 이 바지 사장에 만족하지 않는 어마무시한 야심가였거든요. 자, 그는 황제가 되자마자 어때요? 이 협소한 이 스위스 산 골짜기를 벗어나 이 평야지대로 확장을 모색합니다. 한편 이제 이 보헤미아 왕 오토카르 2세는요, 이런 촌구석에 있던 백작이 황제가 된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발을 합니다. 그는 선제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보헤미아는요, 오늘날 체코 지방인데 1212년 황제 프리드리 2세는 이 오토카르를 국왕으로 승격시켰거든요. 그 7명의 선제후 중에서 자신은 유일한 왕이에요. 다른 사람은 공작, 백작, 주교 그렇지만 자기만 유일한 왕인 거예요. 이 오토카르는 이 시골 촌뜨기 황제에게 절대 복종할 뜻이 없었죠. 이런 가운데 루돌프는요, 이 보헤미아 왕 오토카르를 제국에서 추방하겠다라는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토벌 준비를 하죠. 자, 오토카르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후들은 뭐 할까요? 자기들이 뽑아놓고 이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합니다. 자, 일단 뽑아줬으니까 실력으로 네가 쟁취해, 뭐 그런 거죠. 자, 이러면서 지난 20년간 있었던 그 고질적인 내전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1278년 이 마리펠트 전투에서 이 루돌프 군대가 이 엄청나게 강력했던 이 보헤미아 왕 오토카르 군대를 박살내는 겁니다. 이러면서 루돌프는 이제 이 오토카르의 땅, 이 오스트리아 영지를 뺏어서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이러면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본거지는 원래 이제 스위스였는데 이제 오스트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자, 루돌프 1세는요, 자,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가 이 황제 대관식을 치러주겠다, 그걸 미끼로 해서 이제 10차 십자군 원정 참가를 요청합니다. 자, 거의 200년간 이어진 십자군, 이제 9차에 걸친 십자군 살펴봤죠. 자, 이 교황은요, 여전히 이 시대의 최고적인 망상에 머물러 있었는데, 자, 루돌프의 이 탁월성은 여기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 그는 보기에는 멋있지만 이 실용성이 없다면 황제 대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알프스의 맑은 산자락에서 세력을 키우던 이 루돌프에게 1순위는 뭐였는가? 바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세력을,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지, 십자군 그딴 거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평생 황제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영토 확장에 주력하죠. 자, 이로써 무려 700년이나 이어질 이 합스부르크 제국의 기틀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1291년에 죽는데, 자, 죽기 전에 자기의 장남인 알브레히트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왜냐? 이 보헤미아 왕과 또 선제후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이 선제후들은 이제 만만한 얼굴 마담 세워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했는데, 와, 이제 판단
했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나사우 가문의 아돌프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아돌프는 너무너무 무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제후들과 수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 루돌프는 너무 유능해서 문제였는데 이 새로 뽑은 이 황제 아돌프는 너무 무능해서 문제였다. 결국은 선제후들은 7년 후 이 아돌프를 강제 퇴위시키고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장자인 알브레이트를 옹립을 하죠. 이러면서 루돌프의 아들 알브레이트 1세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대공위 시대 직후 루돌프 1세 또 알브레이트 1세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이 알브레트 1세는요, 황제 대관식을 치르지 못한 이 아버지 루돌프와는 달랐습니다. 당시는요, 이 프랑스의 필립 4세와 엄청나게 갈등 중인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교황이었거든요. 자, 그는 필립 4세에게 한판 붙기 위해서 자신의 우군 동맹으로서 알브레이트를 지명을 하고 그에게 황제 대관식을 치러줘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 알브레트 1세는요, 10년 만에 조카 요한에게 암살당합니다. 자, 이러다가 14세기, 15세기 한동안 제위는 당시 유력 가문인 룩셈부르크 가문과 비텔스바흐 가문 두 개에서 양분하게 되죠. 이 기간 동안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한동안 제위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탄탄히 기반을 다졌다는 겁니다. 1363년경 이제 오늘날 오스트리아 영토의 근간이 완성이 되고요. 어느덧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와 독일의 남동부를 차지한 이제 제국 내에서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결국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이 룩셈부르크 가문에서 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 카를 4세, 그 아들 벤치에슬라우, 그의 동생 지기스문트 이렇게 이어지는 이 룩셈부르크 가문. 여기에 카를 4세, 여기가 이제 오늘날 체코 프라하에 가시면 카를 대교가 있잖아요. 이 보헤미아 왕이면서 황제였어요. 이 카를 4세가 만든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카를 대교의 그 주인, 그 카를이 이 카를 4세다. 그 아들 벤체슬라우 폭군이었고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 지기스문트가 황제가 되는데 이 지기스문트가 1434년 당시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 엘리자베트와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 알브레이트 2세와 결혼을 시키죠. 자, 그런 가운데 1437년 이 지기스문트는 죽어요. 아들도 없이. 그런 가운데 이 알브레이트 2세가 황제 사위 자격으로 모든 직위를 계승하죠. 이러면서 기존의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지에다가 장인의 영지, 직위인 황제의 직과 그리고 장인의 영지인 보헤미아 왕 그리고 헝가리 왕을 차지하면서 엄청나게 영토가 커집니다. 알브레이트 2세 1438년 드디어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제위가 다시 복귀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후 합스부르크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 신성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제위는 대대로 이 가문에서 세습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이 알브레트 2세는요 1년 만에 유복자 라디슬라스를 남기고 죽어요. 자, 그러면서 황제위는 자신의 사촌인 프리드리 3세에게 넘어가죠. 이 프리드리 3세는요 무려 53년간 통치하는데 별로 업적이 없어요. 하지만 업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이 막시밀리안을 당시 떠오르는 강국이었던 이 부르고뉴 공국의 상속녀 마리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1493년 이제 프리드리 3세가 죽고 그 아들 막시밀리안 1세가 황제이자 오스트리아 대공 독일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조카 유복자로 태어난 라디슬라스 이제 어른이 됐거든요. 성인이 된 조카 라디슬라스에게는 헝가리 보헤미아 왕을 물려줍니다. 자, 막시밀리안 1세. 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최초로 자신이 선출 황제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황제 대관식을 해요. 자, 이건 뭐냐? 황제 선출 과정에서 교황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 자, 이제 종교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탈리아보다는 독일에 더 집중하겠다.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자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연이어 침공을 합니다. 샤를 8세 그리고 루이 12세 프랑스와 1세로 이어지면서 결국 1515년 마리냐노 전투에서 막시밀리안은 이제 패배합니다. 이러면서 이탈리아에 있던 독일의 영지, 과거 신성 로마 제국의 호헨슈테프 왕조 프리드리 2세 때 남부 이탈리아, 즉 나폴리 지역과 시칠리아 섬이 다 제국의 영토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마리나 전투에서 지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막시밀리안 1세를 뭐라고 부르는가?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자, 전쟁에서는 다 뺏겼지만 그런 결혼 재테크를 환상적으로 합니다. 이러면서 빼앗긴 영지를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손자 카를 5세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자, 그가 했던 결혼동맹 한번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혼동맹이다. 당시 중세 유럽의 군주들은 다 결혼 자체가 동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다른 가문도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합스부르크 가문, 특히 막스밀리안 1세가 했던 이 결혼은 달랐습니다. 이건 뭐냐? 이중 결혼.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는 크게 세 지역에 눈독을 들이는데, 자, 첫 번째, 자, 바로 저지대, 바로 이제 이 네덜란드, 벨기에가 있는 이 플랑드르, 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한 이 부르고뉴 공국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플랑드르 지역은 당시 유럽의 최고의 부가 모인 곳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 관심 갖는 것이 당시 레콩키스타를 완수하고 이베리아 반도의 패자로 등극한 스페인 왕국에 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동유럽에서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헤미아 왕국을 접수한 야기에우어 왕조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막시밀리안은요, 이들과 차례로 결혼 동맹을 성사시켜요. 근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놀라운 건 그 이후 연달아 나타난 이 기적과 같은 행운이에요. 자, 이들 가문이요, 차례로 아들 때 이 대가 끊기면서 영토를 고스란히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냉큼 흡수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르고뉴 공국 흡수하는 겁니다. 자, 이 막시밀리안은요, 이 자신은 이 부르고뉴 대공의 딸, 상속녀인 마리와 결혼을 해요. 당시 부르고뉴, 지금 부르고뉴는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프랑스의 동부에 있는 이 프랑스 영토예요. 하지만 사실은 독립국입니다. 독립국. 당시에 이 부르고뉴 공국은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프랑스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독일 황태자인 막시밀리안과 결혼을 한 겁니다. 자, 오늘날 이제 당시 이 부르고뉴 공국, 이 프랑스의 동부 여기에다가 지금의 베네룩스 3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있는 요 지역 저지대고 여기가 당시에 섬유 모지가 없어서 엄청나게 부자였던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럽의 최고의 부가 모여있는 부르고뉴 공국을 이제 접수하게 되는데 바로 결혼을 통해서 1477년 이 부르고뉴 공국의 용담공 샤를, 장인이 되겠죠. 이 샤를이 전사를 합니다. 전쟁 중에 전사를 해요. 그리고 딸 마리가 부르고뉴 여공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바로 그의 남편이 막스밀리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482년 이 마리가 남편과 사냥을 갔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죽은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부르고뉴와 플랑드르 영지를 고스란히 차지하게 된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어요. 아들 필립과 딸 마가렛입니다. 이 두 자녀를 또 스페인과 결혼 동맹을 맺게 하죠. 자, 이 무렵 스페인에 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대항해 시대에서 살펴본 대로 스페인은 1479년 카스티아와 아라곤 연합 왕국이 출범하죠. 이 카스티아의 이사벨 그리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하면서 연합 왕국이 탄생하고 그 힘을 모아서 이제 남쪽에 있던 그라나다 왕국을 몰아내면서 1492년 레콩키스타 국토 회복 운동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신대륙을 개척하게 되죠. 그러니까 급부상한 이 스페인과 결혼 동맹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는가? 이건 조금 이제 족보가 복잡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막시밀리안이 부르고뉴의 마리와 결혼한 거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아들 필립
펠리페 1세와 마가렛이 태어난다. 딸. 그리고 스페인 경우도 이 카스티아 이사벨이 있죠. 이사벨. 그리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여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때요? 아들 후안과 딸 후아나가 태어납니다. 자, 어떻게 결혼하는가? 이 펠리페 막시밀리안은 아들 펠리페 필립과 후아나를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딸 마가렛과 이 카스티아 이 왕세자인 후안을 또 결혼을 시킵니다. 소위 말하는 이중 결혼. 이게 뭐 겹사돈이죠, 겹사. 이렇게 되면 이제 족보가 이제 개족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서도 아니고 무슨 뭐 처남도 아니고 이게 애매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중 결혼으로 어느 한 가문의 장손이 끊어지면 다른 가문이 상속한다. 이런 그 조항을 이제 포함시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운명의 여신은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요 왕세자 후안, 요 후안이 스페인에 물려받아야 되는데 요 왕세자 후안이 마가렛과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확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때요? 그런 가운데 스페인, 그리고 스페인이 정복한 신대륙은요, 이 필립과 후아나 사이에서 태어난 요 카를 5세가 냉큼 먹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번의 행운이 연달아 나타난 것이다. 부르고뉴 여공 마리가 25세 말에 떨어져 죽고, 그리고 스페인을 물려받을 왕세자 후안이 결혼 6개월 만에 죽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 막시밀리안의 결혼 재테크는 아들 때뿐이 아니고 손자 때에서도 또 이제 놀라운 대박을 치게 됩니다. 자,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헤미아를 접수하고 있던 야기 에우어 왕조와 또다시 이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손자 페르디난드, 손자 때로 가는 거예요. 손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막시밀리안, 마리, 그 사이에서 필립과 마가렛이 있다. 이 필립이 후아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나요. 자녀. 첫째 아들 카를 5세, 둘째 아들 페르디난드 1세, 그리고 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요 페르디난드와 이 헝가리 보헤미아 왕의 왕녀인 안나를 결혼시킵니다. 안나. 그리고 이 마리아와 이 왕조의 왕세자인 러요시 2세와 결혼을 시켜요. 다시 한번 겹사돈 이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 헝가리 왕이었던 러요시가 어때요? 1526년 오스만의 공격, 오스만의 헝가리 침공이 있었거든요. 그때 싸우다가 러요시 2세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헤미아 여기를 어때요? 페르디난드가 냉큼 먹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도 부르고뉴 여공과 결혼해서 부르고뉴와 플랑드를 먹고, 아들 필립 때 어때요? 필립. 거기서 나온 손자 카를 때에 스페인과 신대륙을 먹고, 그리고 또 다른 손자 페르디난드를 통해서 어때요? 동유럽,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헤미아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 재테크를 통해서 그 후손 때, 이 손자 때에는요, 거의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이 등장하게 된다. 그 압도적인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카를 5세라는 거예요. 흔히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은 금수저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다이아몬드 수조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는 친할아버지인 막시밀리안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그리고 친할머니인 마리로부터 플랑드르와 부르고뉴를, 그리고 외할머니인 페르난도 2세로, 외할아버지인 페르난도 2세에서 스페인과 나폴리, 시칠리아, 사르데냐를, 그리고 외할머니인 이사벨로부터 신대륙과 필리핀을 먹게 되죠. 자, 엄청난 제국. 자, 신대륙과 어때요? 스페인, 포르투갈 빼고요. 스페인과, 그리고 유럽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요 남쪽 나폴리, 요 시칠리아, 요 사르디냐를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카를 5세 때 완전히 이 합스부르크 제국으로 대표되는 신성 로마 제국은요,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이렇게 결혼으로 흥했던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요, 결국 결혼 때문에 망하게 되거든요. 바로 가문의 유전병. 이거 막 유명합니다.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다른 왕조처럼 혁명이나 전쟁으로 단절된 게 아니고, 바로 수백 년간 반복된 요 근친혼의 폐해로 결국 가문이 끊깁니다. 이 근친혼으로 인해서 악성인자가 누적된 탓인지 뒤로 갈수록 이제 정신박야가, 이 무능한 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조는 2세기 만에 단절되죠.
특히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걱턱, 이건 거의 이제 질병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못 씹고 말도 발음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다. 당연히 생김새도 흉측하게 되죠. 자, 카를 5세 정말 잘 나간 이 다이아몬드 수주였지만 그는 턱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수염을 기른 거예요. 왜 수염을 길렀는가? 그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입 안으로 파리가 들락날락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길렀다고 하죠. 이 합스부르크 가문, 주걱턱이라고 하는데, 이 주걱턱을 이제 흔히 이제 합스부르크 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 턱이 가문의 심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으로 흥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결혼으로 망한 가문이 요 합스부르크 가문, 합스부르크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 5인방 가운데 카를 5세로 대표되는 이 합스부르크 제국의 흥망에 대해서 한번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